여러분, 요즘 수도권 외곽에 정말 으리으리한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가 엄청 많아진 거 아실 거예요.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 후 대형 카페를 가는 게 마치 하나의 문화인 양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죠. 지난 10년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5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인테리어는 호텔급에 크루아상 하나에 8,000원씩 합니다. 우리는 유명하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이런 카페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카페도 많아요. 그렇게 넓고 큰 카페에 직원들이 멀뚱히 매장을 지키고 있고 손님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큰 카페에 몇천 원짜리 커피와 빵 팔면서 유지가 될까? 적자일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베이커리 카페는 문을 닫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거 부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만든 거라던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근거 없는 그저 카더라. 통신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국세청이 드디어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 카페를 통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300억 원의 재산을 상속세 영원에 물려줄 수 있는지 부자들의 놀라운 세금 탈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모든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말랑 씨는 평생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서울 근교에 땅을 사둔 게 있어요. 그 땅의 시세는 300억입니다. 아들에게 이 땅을 그냥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300억 원에서 기본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과세 표준 295억 원에 대해 10억 초과 구간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36억 원에 달합니다. 재산의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이때 세무사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땅에 빵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로 가업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이죠. 이 제도는 원래 중소기업 보호가 목적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두부공장, 3대째 이어온 금속공장, 이런 걸 아들한테 물려줄 때 세금 때문에 망하지 말라고 만든 거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피상속인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할 것, 상속인 아들이 5년 이상 동일 사업을 유지할 것, 중소기업일 것, 그러면 그 사업을 상속할 때, 즉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땅과 건물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공장이 없는데요? 공장을 지으면 됩니다. 제과점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업종을 정해뒀어요. 제조업, 건설업 같은 것들만 되는데요.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 아닙니다.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입니다. 제조업을 살리고자 만든 법이니 제과점이 제조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서 빵 만드니까 제조업이라는 거죠. 반면 커피는 그냥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김 씨는 300억짜리 땅에 공장이 아닌 으리으리한 카페 건물을 짓습니다. 말랑 베이커리로 사업자 등록 업종은 제과점업 넓은 땅과 예쁜 건물에서 각종 디저트와 빵을 판매합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SNS에 공유하며 홍보를 해주죠. 이렇게 빵과 커피를 판매하며 10년간 운영합니다. 김 씨는 이 사업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매출 수익을 나눠주는 매니저를 고용하면 사장처럼 관리해주니 그냥 맡겨두면 됩니다. 사실 적자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 감 씨가 사망하고 베이커리 카페와 그 땅은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기업 가치는 300억입니다. 600억까지 세금 공제가 되니 가업 상속공제 300억 원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세는 136억에서 0원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법적으로는 조건을 다 충족한 거니까 합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100년 기업 기술 장인들을 보호하려는 좋은 제도였는데요. 일부 자산가들이 이걸 발견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빵을 구웠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추측컨대 이런 방식으로 운영했을 거예요. 첫째, 냉동 생지 시스템으로 빵을 만들었겠죠. 밀가루 사서 반죽하고 발효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냉동 생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반죽을 떼다가 오븐에 구워서 팔면 끝이죠. 게다가 요즘은 이런 재료가 워낙 잘 나오기도 하니까요. 둘째, 제과점이지만 으리으리한 부지와 인테리어는 카페 운영이 더 적합하겠죠. 매장 1층에 빵 코너만 작게 만들고 2층부터 3층까지는 전부 카페 공간이에요. 장사가 잘 안 된다면 직원을 최소 인원만 두고 빵은 하루에 몇 개만 만들어요. 오늘의 빵 완판되었습니다. 팻말 붙이고 끝냅니다. 손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10년만 버티면 되니까요.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볼게요. 추측 1.
밀가루 영수증 확인하는 거죠. 진짜 빵집은 밀가루를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씩 쓰죠. 국세청이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사장님, 지난 1년간 밀가루 매입 내역 보여주세요. 만약 냉동 생지만 썼다면 밀가루 구매량이 현저히 적겠죠. 제과점으로 등록했으면 밀가루, 버터, 설탕, 이스트 이런 원재료를 대량으로 사야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제조업이 아니라 가공업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추측 D. 전기 사용량 분석이에요. 대형 오븐은 전기를 엄청 많이 먹어요. 이제 10단 컨벡션 오븐 하나만 돌려도 한 달 전기세가 수백만 원 나와요. 국세청이 한전 자료를 받아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같은 면적, 제과점 평균 전기 사용량이 월 10,000kW인데 의심업체가 3,000kW밖에 안 나온다면 오븐을 제대로 안 돌렸네요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추측 3. 매출 구성비 체크합니다. 제과점이라면 빵 매출이 최소 50% 이상은 되어야지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빵 매출은 10%고 커피 매출이 90%라면 이거 사실상 커피 전문점 아닌가요? 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커피 전문점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추측 4. 현장 조사와 직원 확인.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제빵 과정을 확인하거나 직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밀가루 반죽해서 빵 만드세요? 하루에 빵 몇 개나 만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제과점 맞습니다. 냉동 생지를 쓰긴 하지만 그것도 제빵 과정입니다. 최종 구워서 판매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제품은 밀가루로 직접 만들기도 해요. 카페 비중이 높은 건 시대 흐름입니다. 요즘 베이커리 카페가 다 그래요. 빵만 팔아서는 경영이 안 되니까 카페를 같이 하는 거죠. 파리바게뜨도 카페에 있고 뚜레쥬르도 카페에 있잖아요. 적자도 경영입니다. 처음 몇 년은 이제 적자 나는 게 당연하죠. 인지도 쌓고 단골 만들고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가업상속공제법에는 얼마나 제조를 해야 한다, 매출 구성비가 어때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10년 이상 운영하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건 그레이존이었던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아니다 라고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법 조건을 다 지켰다고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부자들 그냥 나쁜 사람들인가? 사실 이 문제엔 다른 면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평생 세금 냈어. 100억을 벌면 소득세로 50억을 냈다고. 최고 소득세율 45%에 지방소득세까지 거의 50%야. 그래서 남은 돈이 50억인데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려니까 또 상속세 50%를 내래. 25억을 또 내라고. 그럼 내가 번 100억 중에 75억이 세금이잖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바로 이중과세 논란이에요. 내가 모은 재산은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남긴 재산인데 이걸 상속할 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건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반대 주장도 있어요. 소득세는 아버지가 번 소득에 매기는 거고 상속세는 아들이 받은 재산에 매기는 거야. 과세 주체가 다르니까 이중과세가 아니지. 게다가 아들은 일하지 않고 100억 받는 거잖아.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과세가 정당해. 그러니 이중과세가 아니야 라고 맞섭니다. 한국 상속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일본이 55%로 1위고 한국이 50%로 2위예요. 대주주는 할증까지 받아서 60%까지 가죠. 게다가 이 세율이 1999년 이후 25년간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물가는 2배 올랐는데 세율은 그대로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취지를 악용한 거야. 가업상속공제는 100년 두부공장 3대째 이어온 기술기업을 보호하려는 거였어. 그런데 부자들이 땅 물려주려고 급조한 빵집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돼? 136억을 안 내면 그 세금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메우는 거야.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세 50%가 너무 과해. 평생 세금 내고 모은 돈인데 죽어서 또 절반 내라는 게 정의로워? 이중과세잖아. 25년간 세율도 안 바뀌었고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수준이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게 뭐가 나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상속세가 과하다는 것도 사실이고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도 사실이죠.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999년에 만든 상속세 체계를 25년째 그대로 쓰고 있고 가업상속공제도 업종만 맞으면 실질을 안 따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맞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랑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